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업 시대가능하게 생존하면서 AI를 굉장히 친근한 나의 비서다. 급변하는 금융 트렌드를 추적하다. 시너지의 모니터링. 안녕하세요. 오늘 조선비즈 미래금융포럼 연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조선비즈 대학생 서포터즈 8기 고주영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IT 벤처기업 테르텐의 창업가에서 한국 여성벤처기업 협회장, 제21대 국회의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역임하시면서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를 그야말로 진두지휘하신 분이십니다. 이영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사님의 이력을 보면 20년 넘게 벤처 생태계에서 활동해오신 그 기나긴 시간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직접 창업과 경영을 경험해 오신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 중심형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의 벽을 혁신으로 깨부수고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육성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 성과의 청사진을 적극적 행동으로 묘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30 청년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이를 해소할 생산적 금융의 역할에 대해 장관님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연사님께서는 앞서 기조 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간 벤처 생태계에서 몸담으시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계에 손꼽히는 경력을 쌓아오셨는데요. 지난 2000년 디지털 콘텐츠 보안 솔루션이라는 아이템을 내세워서 벤처기업 테르텐을 창업하신 창업가 출신이시고 심지어 여성 벤처기업 협회 회장을 역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력들이 실제 의원이나 장관으로 활동하실 때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특별하게 이거는 나도 내 동료들도 경험을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정책으로 개선이 되면 상황이 나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책이나 입법으로 추진하시게 된 상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창업을 할 때는 그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싶어서 창업을 했는데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모든 창업이. 네. 그래서 그 요새 후배를 멘토링 하다 보면 저한테 장관님 그 긴 터널을 어둠 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 생각보다 무지길 수 있는데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충실히 하면 내공이 생긴다. 네, 이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20년간 기업 운영하고 또 여성 벤처 후배들 또 멘토링하고 이끌기 위해서 여성 벤처 협회장하고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국회를 가고 정부를 갔을 때 다른 전문가분들보다 한 가지 차이점은 해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랑 해본 사람은 조금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법안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철탕이다, 철강이다. 그거를 제가 사서 가공을 해서 납품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서 미리 다 썼으니까 이제 계약을 납품할 걸 가지고 제가 발주도 냈겠죠. 근데 갑자기 원자재가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대로 공급을 하면 나는 손해봐요. 선진국에서는 고객이 먼저 연락이 와요. 이거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 그 계약서 조금 조정할까요?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도산하거나 굉장히 회사가 힘들어지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가 뭐냐면 계약을 이미 했어도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좀 조정을 서로 하는 법안이 있어요. 14년 동안 계류되면서 법이 안 됐습니다. 제가 8개월 만에 입법했어요. 그 입법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자분들을 다 설득해야 되잖아요. 대기업분들도 좀 양보받고 중소기업분들도 양보받고. 근데 그 양보를 하는 게 아는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경험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직접 해본 것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계류가 됐었는데 관련 경험들을 활용해서 이 관련자들을 설득시켰다는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기조를 내세우면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240조 원의 돈이 이 첨단 벤처에 닿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설명하셨는데요. 그중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토양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니 청년 창업 생태계에 꽤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더라고요. 청년 창업자와 자영업자 수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꿈을 안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결국 폐업을 선택하고 다시 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 그리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대학 강의를 가면 그 강의실에 한 200명, 300명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5명 정도 손을 드세요. 아마 손 안 드시는 분들 중에도 마음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5분 중한테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망할까 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카이스트 나왔는데 카이스트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신용불능차가 돼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은 연대보증제도가 다 폐지가 됐는데 과거까지 소급해서 폐지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을 많이 해야 인공지능이 똑똑해지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사람도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 중에 성공이라는 경험도 있고 실패라는 경험도 있는데 결과에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면 실패지만 영원한 실패지만 그냥 이렇게도 돼봤고 저렇게도 돼본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사업을 크게 일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좀 돼야 돼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투자 받을 때 자기가 실패한 이력을 다 적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성공한다는 건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시장성도 맞아야 되고 그 나라의 경제 상황도 맞아야 되고 되게 복잡한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 가능하면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도 버티고 이 정도 노력해 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침표를 이렇게 찍었다면 이 친구한테는 한번 기회를 더 줘야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도 몇 점 맞았니? 라고 묻는 질문보다 틀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맞았는데도 찍어서 맞은 점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존중이 많이 가치를 두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정에 가치를 두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왜라는 것에 집중하고 철학은 빠져있다라고 언급하시면서 인식의 공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정책 논리에 의해서 금융권이 동원되면서 이 펀드가 정권 변화에 따라 중단되고 간판뿐인 금융정책만 남았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힘이 센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조연설에서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제가 5개의 정책, 금융정책과 조성된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다 실패했잖아요, 대부분. 그 이유가 정부가 이거 해야 해 라고 먼저 기치를 들면 그 뒤에 정책금융기관이 쫙 따라붙어요. 산업은행부터 시작해서 기술보증기금 쫙 따라붙습니다. 그러면 은행 같은 금융권이 정부가 하라니까 따라가야 되나? 라고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 긴 대열이 굉장히 큰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하는데 이 펀드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작은 스타트업들 청년 창업에도 돈이 갈 수 있는 구조인지 이 설계 자체가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규모만 있고 조성은 100% 돼도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집행률 중에 성공해서 회수하는 율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부가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랑 민간이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효과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한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민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 효과적인 자금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규제 현파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업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외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규제인데요. 장관님 재임 시절에 어렵게 통과되었던 복수 의결권 도입이나 CBC 규제 완화 같은 정책들이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해서 벤처기업들의 숨통을 좀 틔워주고 있습니다. 최초 정책 설계자로서 지금의 벤처 투자 시장을 보셨을 때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여전히 체감하는 금융의 사각지대나 아직 덜어내지 못한 낡은 규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나요? 금융 규제 부분이라기보다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아직도 담보 설정 문화가 높아요. 땅이 있으면 땅을 담보로 해서 공장 짓는 돈을 융자받을 수 있고 공장이 있으면 그걸 담보 삼아서 기계 설비하는 거를 융자받을 수 있고 운영비가 떨어지면 땅과 공장과 기계를 담보로 해서 운영비를 또 융자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대부분의 청년 창업들은 그냥 컴퓨터 한 대, 그 다음에 청년 몇 명 이렇게 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필요한 돈이 많아요.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연구하려면 꼭 장비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해외에 있는 보고서도 사서 봐야 되고 논문도 봐야 되고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가서 기술 트렌드도 봐야 되고 그런데 담보를 설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들도 해주잖아요. 벤처 캐피탈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100% 은행 융자가 힘드니까 중기부 같은 데서 정책 자금을 받는데 그것도 굉장히 처음에 소액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무형의 가치 있죠. 소프트웨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심지어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런 브랜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 정도 잠재력이 있겠다라고 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돼요. 실제로 선진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명확한 체계 기준을 적용해서 혁신 금융성을 진단하고 또 민간과의 투자 연계형 지원을 통해서 신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장관님께서 추진하셨던 사업이 있잖아요. 바로 초격차 1000+ 프로젝트입니다. 초격차 1000+ 프로젝트는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2023년부터 5년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탄생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초격차 1000+ 프로젝트 이거를 추진하시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그리고 지금 어느덧 중반기를 넘어선 시점이잖아요. 실제 이 프로젝트가 벤처 생태계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축사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여성벤처협회장일 때도 축사를 했을 것이고 국회의원일 때도 축사를 했을 것이고 근데 딱 한 번 축사를 하다가 운 적이 있어요. 펑펑 운 건 아니고 눈물이 막 이렇게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게 초격차 1000+ 정책 발표식이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제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했었고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테크의 깊이가 좀 깊었던 엔진단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이게 투자를 받기도 쉽지도 않고 융자를 받기도 쉽지도 않고 이게 딥테크로 가면 갈수록 성공 확률이 떨어지니까 벤처 캐피탈들도 되게 외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됐을 때 이거 국가가 반드시 나서서 해야 된다. 그래서 10개 분야에 1000개사를 5년 동안 2조를 투자를 해서 좀 육성해 보겠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시작을 하니까 민간에 있는 금융권들도 벤처 캐피탈들도 투자해 주세요 라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내 어떤 젊은 청춘 20년, 제 사업 20년 했으니까 그동안 간직했던 꼭 해보고 싶었던 변화를 정책으로 만들었어요. 2022년에 만들고 감사하게도 2023년부터 매년 한 개의 유니콘 기업이 초격차 1000 플러스의 수혜를 입은 기업들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도 14개 업체가 나왔고요. 지금 13개사가 투자를 받은 누적 금액이 한 7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그만큼 젊은 우리 청년들이 딥테크에 대해서 아주 모험적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도 난 이걸 꼭 도전해 보겠어 라는 청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민간 투자의 스타트를 끊어주면서 이 혁신 사업 생태계 안에서의 성과를 도출해내신 거네요. 이 혁신적 사업이라는 게 꼭 딥테크 연구실이나 판교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목 상권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하시면 이 로컬 브랜드 창출 프로젝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침체된 이태원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셨잖아요. 상권이 무너졌을 때 보통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이태원만의 고유한 문화를 살리는 헤리티지 맨션을 오픈하는 등 자체 브랜딩에 집중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일시적인 그런 지원금이 아니라 이런 브랜딩 방식을 택하시게 된 추진 배경이나 아니면 참고하신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장관이 돼보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통해 갖고 성장하는 벤처기업은 비율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 90%가 넘는 창업기업들은요. 정부 지원금이나 은행 자금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받고 유니콘 기업이 되고 상장하고 이런 부분도 기업에게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생존하면서 고용 창출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입하지 않은 90% 이상 기업에 대한 가치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500만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제가 장관이 돼서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은 정부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육성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정책적으로. 이분들은 그냥 경기가 어려워지면 코로나 같은 게 닥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보호의 대상이지 육성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본 트렌드는 뭐냐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다들 갇혀 계셨잖아요. 다들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연결되어 이제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젊은 분들의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지? 나 무엇을 원하지? 지구는 지속 가능할까? 사람은 죽는구나. 이러면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가치 소비가 엄청나게 붐으로 일어났고요. 예전에 소상공인 분들은 학력이 낮거나 퇴직한 연세 드신 분들이 한다라는 고정관념도 있었는데 학력이 높은 청년 창업들이 시장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게 움직임이 딱 보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는 한 자리 숫자의 테크 기업을 유니콘을 만들겠다고 모든 자원을 집중하지? 그 자원의 일부, 그 노력의 일부, 그 육성 방법의 일부를 소상공인들한테 갖고 오면 이분들도 유니콘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명품 테크가 아니잖아요. 양장점에서 다 시작되거나 이 구두방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라이콘이에요. 유니콘은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었고 라이콘은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라이콘은 사자 머리에 뿔을 달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장사하세요. 그리고 중기부에 연락 주세요. 그러면 중기부가 20년 동안 벤처 육성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거부 반응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 무슨 장사꾼들을 데리고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그게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가 왔고요. 이태원 참사로 상권이 무너졌을 때 공적 자금을 그냥 투입을 하는 것은 그때뿐인 거죠.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자생력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어떤 기업들은 육성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태원의 이 부흥은 그 철학 위에서 시작됐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 가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에 발맞춰서 이 소상공인을 보호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라이콘을 말씀하셨는데요. 본격적인 AI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2030 로컬 창업가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를 넘어선 이 라이콘으로 도약하기 위해 AI나 혁신 산업을 비즈니스 무기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첫째,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AI 그럼 벌써 저 문과생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유, 내 나이에 무슨, 난 컴퓨터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예가 매튜 갤러거라는 노숙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매튜 갤러거 치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이분은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약물 중독자였고 본인도 컨테이너에 살거나 이 보호소에서 지냈어요. 구세군들이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AI, 여러분 쓰시는 챗 GPT, 제미나이, 노트북 LM 여러 개가 있는 걸 알았잖아요. 사실 워드만 쓸 줄 아시면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나 이렇게 굶어 죽을 순 없고 좀 생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다이어트 약을 파는 걸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물건을 띄어다가 가가보고 다니면서 하나만 사주세요가 아니라 그걸 다 AI 툴을 이용해서 마케팅만 한 거예요. 작년에 1조 5천억을 했어요. 1조 5천억. 그래서 너무 손이 바빠서 남동생한테 같이 하자. 둘이 합니다. 올해 목표 매출이 2조 5천억이에요. 얼마나 많이 팔고 있겠어요. 그러면 콜센터도 되게 많이 오죠. 그 콜도 AI 챗봇이 받아요. 두 명이 2조 5천억의 매출을 하는 회사를 노숙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AI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쉽게 챗GPT한테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돼? 나 홍콩 가야 되는데 어느 호텔 가야 돼? 나 대전 가야 되는데 가장 싼 숙박이 뭐야? 이렇게 그냥 말 걸듯이 나 지금 고객들 왔는데 외국인이 왔어. 그래서 외국인 가격표가 필요해. 그럼 걔가 출력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AI를 굉장히 친근한 나의 비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또 다른 직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매튜 갤러거가 한 기적 같은 결과를 전 소상공인들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AI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몇만 원 주고 구독하셔서 걔한테 다양한 것 좀 고민되는 걸 물어보세요.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친근한 비서처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사실 요즘 청년들한테 창업은 왠지 거창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2030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독특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또 다가온 AI 시대에 다양한 혁신적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1세대 창업가로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과 경험 그리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어요. 이유가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다 이제 100년을 이상 사셔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직장에서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40대 중반에 짐을 싸서 나오셔야 될 거예요. 그러고도 30년 이상을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계속 직장과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경력 관리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창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게다가 예전에 창업하면 되게 거창했어요. 사무실도 임대해야 되고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회계도 회계 직원 전문으로 있어야 되고 이래서 비용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경제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컴퓨터를 가지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도
그냥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가상회사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어서 뭐 사업을 하면 되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본이 많은 데가 더 매출이 높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철학과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비즈니스 모델이면 고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업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창업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까지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직장에서 하시다가 난 직장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나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챗GPT한테 나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중기부 지원 사업이 뭐야? 대표이사 되려면 나 어떤 교육 받아야 돼? 그러면 정말 쫙 정리를 해서 줘요. 그러면 주말에 가서 한번 들어본다던가 아니면 휴가를 내서 며칠간 들어본다던가 이런 작은 시작서부터 여러분들을 창업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창업은 100세 시대의 시점의 문제지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옛날처럼 자금과 규모가 대규모여야 된 창업도 있지만 아닌 창업이 늘고 있다. 세 번째,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중기부, 산자부, 과기부 등등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에 있는 지원 정책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알려준다. 그래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작은 거라도 그 다음에 작은 보폭이라도 어떤 변화를 사회에 만들고 싶은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관님의 조언을 듣고 나니 급변하는 AI 시대가 우리 청년들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 뜻깊은 지혜를 나눠주신 이영 전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터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